와악하고 앉아있네. 네, 삼태정제 10월을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서울시립과학관장 케이토 박사님과 네. 안녕하십니까. 민환 기자, 이영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뭐 다 너무 길어가지고 좀 네. 멍해요. 아, 뭐 그래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중간에 쉬었어요. 중간에 하루 비는 날 있잖아요. 그날 금요일로 날인가? 출근했습니다. 예, 네. 출근하셔야죠. 이 기자는 저요? 저 뭐 애들이 학교 안 가면 뭐 육아죠. 뭐. 더 일이 많죠. 사실. 약간 민환 저랑 기자, 같은 휴일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네. 아까 민환 기자라고 내가 표현했는데 그 말 들어. 민환이 뭐예요? 미남. 민남? 아니야, 민완. 민완. 네, 민완. 이건 모르는구나. 네. 민완 기자라는 거는 또 어디서 그 젠지의 언어를 배워가지고 오신 건가요? 아니요. 젠지가 아니고 80년대 언어예요. 아 그래요? 저도 그 들어본 적이 거의 없긴 한데 네. 제가 가장 기억나는 건 옛날에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얼굴의 사나이. 예. 네, 그 인크레더블 헐크의 그 봤던 것 같은데. 위클리 예. 주말 드라마로 만들어서 재밌었던 것 같은데. 거기 그 보디빌더 나오시고 그분이 이제 헐크 총알에 하면서 찢어지고. 네. 그 듀오링고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런 거. 예? 듀오링고. 듀오링고가 주인공. 아닌가요? 네. 그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예, 그저 녹색. 예.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 배너 박사를 네. 맨날 쫓아다니는 사람이 그 맥기라는 기자가 있는데 아, 그 사람을 민환 기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요? 무슨 뜻이에요? 아마 뭐 능력 있고 뭐 몰라. 솔직히 말해서 말해놓고 다 내용을 모르네요. 의미를. 와 정말 이거 이 레퍼런스를 알려면 정말 거의 검색하면 나오긴 하려나 모르겠어요. 이호에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호는 모를 것 같아요. 이호는 모를 것 같아요. 그래. 거기 내가 왜 하냐면 그 졸그레 사나이 오프닝 시퀀스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그 한국말로 막 하는데 뭐 글을 쫓는 민환 기자 맥기 뭐 그러거든요. 민환 기자. 민완. 민환. 완은 팔자가 아닐까? 이 완? 상완 하완 할 때. 민소매 뭐 이런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민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는. 팔을 걷어붙인. 몰라요. 모르겠. 추정에 불과한데. 그렇구나. 안 걷어붙이고 계신데 지금. 아니네. 빨리 얘기 좀. 괜찮은데. 어유 빨리. 귀에 여기 연필 하나 꽂고.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때 항상 이렇게 발을 올려놓으시던데 그런 분들 이렇게. 맞아요. 예. 열혈 기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가 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도 없는 여러분이 알 필요도 하나도 없는 그런 내용인데 네. 초등학교 때 그 머리에 박힌 게 아직도 기억이 나서 언젠가 한번 어느 기장가를 그렇게 불러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김장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네. 자, 네, 이제 시작하죠. 네. 죄송합니다. 일단 추석 연휴도 좀 명절 살이라고 있잖아요. 명절 때 살찌는 거 그렇죠. 어떠세요, 두 분은? 그 애들이 남기는 걸 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휴일이었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뭐 전이니 기름진 거 예. 거 먹게 되잖아요. 근데 갈비찜. 생각보다 예전에 비해서 저희 집은 이제 제사를 어머니가 없으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송편 같은 건 사다가 조금 갖다 놓고 저는 어머니는 안 붙이셨고 올해는 처가 갔더니 처가에선 그래도 막 그래도 붙이셔서 주셨는데 생각보다는 막 이렇게 뭐 무리하게 먹고 그런 휴일은 아니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옛날보단 덜 먹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유교 신자다, 진짜 유교 신앙이 있다 내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좀 거의 없긴 하죠.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유교 신앙이 있어. 그래서 우리 조상님이 진짜 와가지고 드시고 가셔야 되고 내가 안 하면 우리 조상님들이 저승에서 굶으셔.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제사는 그런 신앙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 옛날에는 신앙 비슷한 느낌이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진짜 없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주희 씨들이 모여가지고 종친 제사 지내는 걸 한번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저런 분들이 하시는데 굳이 나까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 후손들을 대표해서 네, 하고 있지 않나. 왕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렇게 잘 하고 계신데. 미사는 로마 교황청. 그렇죠. 미사는 경향까지 안 가도 성당 가서 그 신부님이 하시는데 굳이 내가 뭐 이런 평신도인 내가. 심지어 난 신도도 아니야. 뭐.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전 세대가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죠. 네, 옛날만큼 확실히 음식을 많이 하진 않는 것 같고. 네. 더 덜 해야 돼요, 진짜. 맞아요. 나는 추석에 송편 먹는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도 안 먹어가지고 네. 지금 듣고 생각난 거예요. 송편을 먹는 거였지. 구경도 못했어요 이번에.
저도 조금밖에 못 먹어. 한 2알 먹었어요. 제가 최근은 아니죠. 몇 달 전에 이제 그 학교 급식하시는 분,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배우자가 갔다가 해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급식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애들이 사과를 안 먹는데요. 왠지 아세요? 맛이 없어서. 왜냐면 그 사과의 그 시큼한 맛 있죠. 그게 우리는 맛있다, 그러니까 맛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린애들 입맛에는 그게 자극이 세가지고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과일이라고 하면 열대 과일만 먹는데요. 신맛이 없는 이런 거. 뭐 멜론, 바나나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저도 뭐 굶고 자란 세대는 전혀 아닙니다만 이제 그 레벨을 뛰어넘는 어떤 풍족한 세대이기 때문에 예, 좀 먹을 걸 굳이 명절이라고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맞아요. 예. 옛날에는 좀 평소에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굶고 살다가. 그런데 그러니까 좀 특이하고 맛있는 음식, 안 굶더라도 네. 잘 먹더라도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예, 송편이니 뭐 설날에 뭐 약밥이니 이런 거 요즘 누가 그거를 맛있다고 먹어요? 솔직히 말해서. 맛있다고 먹긴 하는데 명절 아니면 못 먹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언제든지 떡집 가면 먹을 수 예.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명절 살은 전보다 덜 찐다. 예. 아 진짜요? 아닌가. 어. 덜 찌는 거 같아요. 옛날에 정말 많이 찌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아저씨 살이 원래 쪄 있어서 그렇지. 기본으로 디폴트로. 예. 애들이 남긴 걸 먹지 말아야겠다. 그건 그래요. 애가 많은 집일수록 두 분 다 애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둘이면 많은 건가요? 둘. 네네 둘. K 박사님 많군요. 그쵸. 헷갈리죠. 셋이시죠. 네네. K 박사님이 항상 그 살을 뺐다고 말하지만 잠시 후에 다시 쪄서 돌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닌가. 아들만 셋이 네. 심지어. 아이고 무서워라.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뭐 그렇고요. 결국 네. 명절 살 별로 찌지 않았다. 저는 살을 열심히 뺐잖아요. 예. 한 1kg 쪘는데 이게 되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요? 왜 신경 쓰이세요? 1kg 쪘으니까. 오. 그러니까 이러기 시작하면 좀 있으면 또 1kg 찌고 좀 있으면 또 1kg 그러다 정신 차리면 처음으로 옛날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1kg 빼야 됩니다. 이렇게 신경을 안 쓰면 그냥 다 하게 되고 맞아요. 어떻게 빼시나요, 살? 그냥 안 먹어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붓을 줄이시는. 네. 예, 탄수화물 간식 안 하고 네. 탄수화물 안 먹고 네. 단백질 위주로 먹고. 네. 예. 오. 근데 이게 연휴 때 아무래도 뭐 이것저것 좀 맛을 보다 보니까 그새 또 짠 거, 튀긴 거 뭐 이런 게 그렇죠. 맛있는 거야. 아예 안 먹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한번 두고 보죠. 네. 다음 달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나. 이래놓고 나와가지고 퉁퉁하게 나와가지고 야 역시 사람이 행복하려면 먹어야지 무슨 빌어먹을 뭐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네. 많이 비축을 해놔야지 뭐 이런 네. 거. 이제 곧 겨울이. 예, 겨울 그러니까. 곰도 겨울 직전에 살찐다 막 이런 그. 사실은 핑계거리 진짜 많거든요. 예, 그렇죠. 자연의 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이 들어서 살이 좀 찌는 게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제가 그 정도는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삐쩍 마른 것도 아니고. 네. 자 그만하고요. 자 진짜 얘기 뭐 무슨 잡담을 이렇게 하는지. 자 노벨 과학상이 셋 다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 얘기를 이제 좀 드리려고 하는데 뭐 대단한 설명은 아니고 좀 간단한 소개 위주로. 일단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생리의학상이죠. 예, 메리 브룬코 미국 시스템 생물학 연구소 시니어 프로그램 매니저 참 직함도. 프로그램 매니저. 야, 그 솔직히 말해서 무슨 그 약간 IT 노인 기업-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 시니어 시니어. 프로그램 매니저라고. 아 합니다. 그래요? 저는 약간 IT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예. 프로그램. 예, 저는 시니어 그 프로그램 매니저. 매니저. 시니어 활동을 담당하는 매니저 같은 그렇게. 그럴 수 있겠다. 그럴 것 같은데. 네. 예, 그 뭐지 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그죠. 네. 시니어 프로그램. 네. 사회복지사분. 네. 그런 느낌인데 아니고요. 시스템 생물학 연구소에 계신 분이고. 네. 그다음에 프레드 람스델 미국 소노마 바이오 테라퓨틱스 과학 고문. 이름들이 다 옛날엔 대학들이 많은데 요즘은 이런 프라이빗 섹터 이 회사 뭐 이런 데들이 많다 보니까 네. 어려워요 이름이. 바이오 테라프틱스. 그러니까 소노마 바이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소노마 바이오 테라퓨틱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소노마는 지역이고. 그렇죠. 어. 네. 그리고 시카쿠치 시몬 일본 오사카대 석좌교수 이건 좀 쉽습니다. 네. 네, 오사카대. 이분들은 뭘로 상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사이먼이 아니라 시몬이구나. 예, 저 일본식 시몬인 것 네네네. 같아요. 저도 저 뭐 어떻게 읽어야 되나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네. 자, 이거는 사실은 저하고 이용 기자 관련된 겁니다. 뭐죠? 우리가 직접 혜택을 받고 있어요. 뭐죠? 이용 기자는 모르겠는데 나는 받고 있어. 왜냐하면 면역 체계, 자가 면역 질환을 관리하는 쪽에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우리 자가 면역 그쵸. 질환이 예. 우리 또 그런 공감대가 있죠 또. 자가 면역 질환
뭐 그 환우회, 예, 환우회. 환우, 예. 예, 넓게 보면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렇죠. 예. 그 조상님 아프리카에서 오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몰라요. 옛날에 예. 굉장히 오래된. 저희 조상도 아프리카에 계셨거든요. 예. 옛날에 아주 전에. 네. 20만 년 전? 자 어쨌든 세 명의 수상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것을 따로따로 발전시킨 그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요즘은 면역 체계가 신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만드는, 즉 자가 면역을 막는 말초 면역 내성 영역에서 획기적인 발견을 했다. 그래서 공동성을 한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뭐 T 임파고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게 면역 관련된 요즘은 임파고란 말은 안 쓰지만은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T 임파고의 A형으로 조절 T 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자가 면역을, 그러니까 면역을 스스로 공격하는 거, 면역이 그거를 이제 조절하거나 막는 역할을 해요. T렉이라고도 하고 T셀이라고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 성과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왜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게 사실 신기하긴 하죠. 예, 그게 이제 이 조절 T 세포가 하는 역할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은 뭔가가 잘못되면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는 거고요. 네. 그게 뭔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 그걸 연구를 한 분들이고, 그래서 이 조절 T 세포가 바로 그걸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절 T 세포를 잘 컨트롤하게 되면 자가 면역 질환을 막을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절 T 세포라는 거에 뭔가 코딩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아무런 그 근거도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없으면 뭔가 코딩이 돼 있는 느낌이잖아요. 사실. 어차피 아무도 모를 테니까 그걸 알아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그거 같아요. 예, 그런 거. 노벨상 받겠네 같이 받아야겠네. 아니, 네 번째 사진. 그러니까 빨리 껴들어가서 저기 내가 방금 그 생각했는데 평소에 나 그 생각 이게 떼고 노벨상 수상자 포즈. 자, 그리고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과거에는 항상 면역은 기본 면역, 그러니까 신체 중앙에 면역 시스템만을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로 가면서 사실은 말초 면역, 그러니까 이물질하고 실제 접촉하는 부분 있잖아요. 식도에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뭐 피부, 소화관, 이 부분에 대한 또 연구가 이제 관련이 돼 있어요. 실제로 면역 문제들이 그런 쪽에서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 이 세 분의 역할은 뭐냐? 일단 이 시카구치 교수는 1995니까 30년 전입니다. 면역 체계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또 무엇보다 이분이 바로 조절 T 세포를 발견한 분이에요. 이게 자가 면역 질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조절 T 세포를 발견했고, 그런 다음 6년 후에 브룬코와 람스델 이 두 분이 쥐실험을 하면서 FOXP3라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을 취약하게 만드는, 즉 우리의 경우 바로 비정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이 FOXP3라는 유전자 돌연변이에요. 우리가 딱 거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많이 듣는 게 유전이 영향을 주긴 하지만 물려주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자가 면역 질환에 취약한 유전자가 있고, 그것이 뭐 환경에 의해서 발현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겠죠. 네, 뭐 돌연변이가. 그런 게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 사실 자가 면역 질환이 뭐 요즘 와서 많이 얘기되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뭐 이런 뭐 뒤에 뭐 종기가 났다 이런 것도 사실 그랬을 거예요. 예, 그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뭐 당뇨에 의한 합병증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심각하죠. 이 브룬코와 람스달 이 두 분이 바로 이 유전자 돌연변이 그리고 그 역할을 발견을 했고, 그런 다음에 또 시카구치 교수는 또 이어서 또 다시 뭘 했냐, 이 FOXP3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바로 조절 T 세포의 발달을 조절한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성을 찾. 얽혀 있죠, 이렇게 세 분이. 시카구치 교수가 조절 T 세포를 발견하고, 브룬코와 람스텔이 FOXP3 유전자 돌연변이의 역할을 발견하고, 다시 시카구치 교수가 이 FOXP3가 바로 자기가 발견한 조절 T 세포의 발달과 관련돼 있다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이 FOXP3라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연구함으로써 조절 T 세포의 발달과 관련된 부분을 조절할 수 있다가 되기 때문에, 즉 자가 면역 질환 치료의 길이 열리는 거죠. 예. 네. 사실 우리 자가 면역 질환인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렇죠. 예. 사실 뭐 지금도 치료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치료법들이 나와 있고, 그래도 그러니까요. 증상을 약화시키고, 아니면 뭐 마치 약간 증상이 안 나오도록 발현되도록 눌러놓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 연구 결과를 바로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제가 유전자 재조합력을 건선에 쓰거든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딱 이거예요. 오. 유전자 재조합이란 게 지금 유전자 도르베린 폭스피스릭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유전자 재조합 약은 그 유전자적인 조작을 한 약이고 그 약으로 바로 이 조절 T 세포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름은 뭔가 SF에 나올 것 같은 약인데. 어떤 네네. 애인지 알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절대 그 약을 거미한테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아주 바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이분들의 로봇상이 너무 반가운 거죠. 약은 엄청 비싼데 또 오래 앓다 보니까 산정특리를 받아서 네. 약값도 많이 할인되는데 거기에 실손보험이 옛날 것까지 있어가지고 사실 약값을 전혀 안 내고 있거든요. 네. 사실 예. 사실 이런 질환을 치료법을 빨리 찾아야 사실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맞습니다.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보험 내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이라서. 아, 저도. 예. 예. 또 근데 최근에 이게 건선약은 나온 지 그래도 몇 년 됐어요. 음. 최근에 또 아토피 약이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유전자 제조합약이 나와서 지금 한국에 풀렸거든요. 아토피도 그건 거죠? 자가면역. 비슷한 자가면역이죠. 예. 근데 그거는 아직 좀 뭐랄까 건선약에 비해서 더 진단 및 그 산정특례 받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 뭐 이런 선정특례 편입시키는 게 까다로운 건 저는 뭐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어쨌든 그런 약이 나오는 게 정말 그렇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것들을 가능케 한 게 이 세 분이다. 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주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뭐 약을 이체가 쓰는 약의 어떤 원리는 모르지만. 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사실 뭐 자가 면역 질환도 있지만은 이식 거부 반응 수술을 한 다음에 뭐 장기 이식하잖아요. 네. 그리고 알레르기는 물론이고 암 치료법하고도 관련이 있대요. 아. 예. 그러니까는 면역 반응을 잘 활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거꾸로. 네. 이건 자가 면역을 막는 것뿐만 아니고 T 세포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게 되니까 오, 진짜 약간 T세포를 그런 창으로도 뭔가 방패로도 쓰는 뭐 그런 뭐 느낌? 킬러 로봇처럼 사용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코딩해가지고 킬러 로봇처럼 사용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너무 꿈 같은 얘기긴 하지만 되면 너무 좋겠네요. 사카구치 교수가 실제로 이번에 상 받으면서 20년 정도 후에는 암을 퇴치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 방법으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 그리고 암이 발견됐을 때 특히 면역 반응을 높여서 전이를 막을 수 있다. 전이만 막으면 치료 뭐 수술을 하면 되니까. 그러네요. 네. 유지라도 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분이 받을 걸 받으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물리학상 다음 사진을 보면 물리학상은 양자역학 쪽에 들어갔거든요. 양자역학 중에서도 양자 컴퓨터에 기반이 되는 기술인데 세 분은 영국 출생의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UC 버클리죠. 명예교수인 존 클락 교수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출생의 미셸 드볼의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 드보헤. 예, 한마디 하셔야지. 네, 미셸 그죠? 드보헤. 네, 미국에서 지금 사시니까 네네. 까지 안 할 것 같아요. 본인이. 주변에서 그렇게 안 부르고. 그다음에 존 마티니스 미국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 이렇게 세 분이 받으셨어요. 역시나. 요즘은 세 분 이하로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혼자 받는 건 집단으로 진짜 오래 못 본 것 같고 최소한 두 분 아니면 세 분 받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양자 터널링 관련된 건데 이걸 얘기하면 끝이 없지만 네. 양자 터널링은 사실 양자역학이라는 건 대부분 미시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고 양자 터널링이라는 거는 우리 그거잖아요. 어떤 입자가 고전 물리에서 넘을 수 없는 그 에너지 장벽을 통과해서 넘어가서 존재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전적으로는 이 장벽, 에너지 장벽을 넘어가려면 이 그러니까 입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그 에너지 없어도 그냥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그냥 관통해서 랜덤하게 나타나는 그게 양자역학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걸 이제 양자 터널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미시 세계에서만 된다고 여겼던 거를 거시 세계 그러니까 그 반도체 칩 수준 전자회로 스케일 완전 거시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공을 던졌는데 뭐 둘이서 그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이게 그 물리학적인 입장에서는 거시 세계인 거죠. 저 정도면 뭐 투수가 약간 그런 걸 익히면 그건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던졌더니 이렇게 네. 중간을 거치지 않고 포수 글러브로 손에 들어간다. 네. 이런 거. 예. 혹은 관중석에서 나타나고 이게 문제가 통제가 안 돼서 그렇죠. 통제가 안 돼서 랜덤하게 나타나니까 아니면 그 타자의 그 몸속 여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자 넘어가겠습니다. 얘기는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연구를 하셔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이제 실험을 하신 거죠. 1984년, 85년이니까 40년 전 건데 이것도 되게 다 오래된 예상을 받은 거예요. 초전도체 회로를 활용을 해서 이
두 초전도체 사이에 얇은 절연층을 삽입해서 샌드위치처럼 만든대요. 그걸 뭐 조센슨 접합이라고 한다는데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고 네. 거기에 전류를 흘러서 여기에서 이제 양자 터널링 현상을 관측을 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미시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걸 알아낸 거고 물론 초전도체를 사용했다는 부분이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 기술 이게 이제 된다는 걸 확인한 다음엔 세월이 지나서 이게 양자 컴퓨터 같은 실용적인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이제 검증이 되면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주 기반의 기초과학을 하신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자 컴퓨터를 직접 뭐 만드시고 하신 분들이라고 하긴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막 진짜 잘하시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양자 컴퓨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지금 열심히들 하시고 계시잖아요. 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부터 뭐 좀 거품이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여하튼간에 이 양자 암호화, 양자 컴퓨터, 양자 센서 이런 양자 기술과 컴퓨터를 접목하는 거의 모든 분야의 기초과학을 이분들이 수립하신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서 당연히 상을 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네. 근데 이분들 중에 지금 이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드렸지만은 사실은 이 마티니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있었어요. 또 구글의 양자 컴퓨터 부문 총책임자로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개발에 관여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또 양자 기술 기업 큐오랩이란 회사를 설립해 이끌고 있고 그러니까 명예교수라는 게 아마 명예교수로 있으시면서 실제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기초과학에 큰 업적을 세우신 건 물론이고 이렇게 직접 관여도 하고 뭐 개발도 하고 계신 분이 마티니스 교수님이란 분 저분이 제일 젊더라고요. 그래도 나머지 두 분은 83세 72세인데 저분은 67세로서 슬프게도 이제는 나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연배다. 그런 말은 안 하셔도. 아 그런가요? 네. 이제 저런 나이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차이가 많이 나지만 네네. 나하고 또 용 기자하고 차이랑 비슷해. 형급인가요? 형급인 거지. 좀 형급? 큰형급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자, 빨리 지금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빨리 노벨상을 빨리 해야. 아니 내가 받는 게 중요한 건 영노화 기술이 빨리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발전을 하면 네. 이제 이런 생각 안 하게 되죠. 전 무슨 자감 이런 게 다 필요 없고 좀 전에는 뭐 최대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그새 이렇게 또 다 필요 없다 이런 필요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화학상. 네, 화학상은 이게 재밌습니다. 화학 물질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을 획기적으로 늘린 금속 유기 골격체라고 하는데 되게 어려운 얘기 같잖아요. 네. 골격체. MOF라고 하는데 Metal Organic Frameworks라는 근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막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금속 스펀지예요, 일종의. 예. 상을 받으신 분은 저 사진에 나와 있지만 일본 교토대 교수 기타가와 스무 그리고 리처드 롭슨 호주 멜버른대 교수 그리고 오마르 야기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UC 버클리 교수가 세 분이 역시 수상을 하셨고 이 MOF란 건 뭐냐면 금속 이온을 유기분자로 연결해 만든 결정 구조라는데 내부에 구멍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금속과 유기분자가 그게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우리 뭐 보통 이 안에 미세한 구멍이 많아서 뭔가 필터 역할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보통 탄소 계통, 유기 분자라는 말이 사실 탄소 그렇죠. 뭐 계통이니까 해면 이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스펀지도 사실 그런 거고 그래서 금속 스펀지라는 말을 하는 건데 그 외에도 뭐 활성탄이라던가 각종 필터들에 그렇죠. 탄소 쓰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탄소 유기 분자의 특성 같은 것이 금속하고 연결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물질의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구멍이 많으니까 다른 분자들하고 더 많이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부에 뭐 이온과 분자를 담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걸 어디다 쓰나라는 생각이 신기하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할 수 있는 일 바로 이산화탄소 포집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해요. 예. 이 내부 표면적이 넓다 보니까 뭐 다른 분자가 더 많이 반응한다. 방금 얘기 드린 대로. 그래서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1톤당 8.9kg 흡착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포집한 걸 전부 에탄올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대요. 그럼 연료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가능성이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희석 소주를 만드는 데는 사용할 수 없나요?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그런 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막의 공기에서 수분을 채취한다. 라는 건데 이게 이제 세 분이 한 역할들이 조금씩 달라요. 이 롭슨 교수님
중간에 계신 딱 보기에도 연세가 굉장히 높아 보시는 외모로 판단하지. 88세로 아니 딱 보기도 그렇잖아. 아, 네네네. 외모로 판단하기보다 옆에 세분 두 중에. 분은 좀 네네. 쌩쌩하잖아요. 네. 이 롭슨 교수님은 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양전하를 띤 구리 이온의 4개의 팔을 가진 유기 분자를 결합시켰다는 걸로 봐서 네. 가장 기초적인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일찍 네. 89년도에 확실한 건 아니죠. 예, 확실한 거 아닙니다. 근데 나이가 많고 뭐 그러니까 네. 가장 기초적인 연구를 오래 하신 게 아닌가 이제 네네. 추정을 하지만 네. 나이를 바탕으로. 네, 선입견과 어떤 나이를 바탕으로.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우리 경험이라고 얘기해 주자. 아, 네네. 선입견.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결정을 만드시긴 했는데 너무 불안정해서 쉽게 붕괴가 됐대요. 아. 그러니까 초기 연구랑은 다 그런 거죠. 음. 그런 다음에 이 키타가와 교수하고 오마르 야기 교수가 각각 따로 연구를 해서 어. 이거를 이제 견고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MOF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 같이 만든 게 좀 두 분이고 어. 특히 각광을 받은 게 야기 교수가 1995년 이후에 어. 이 분자 결합 각도 결정을 재설계해 가지고 이 MOF를 안정적이고도 변형 가능한 구조체로 만들어서 그걸 MOF 74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오. 요때 이게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신물질이 정말 나온 거니까 쓸 수 있는. 네. 그리고 야기 교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 습도 10% 이하의 사막에 10%면 사실 하나도 건조한 없는, 거죠. 예. 예. 그런 사막에서 대기 중 수분을 식수로 만드는 장치를 또 개발을 하고 어. 상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려요. 야. 오, 그 예. 약간 벼룩의 간을 먹는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런 것까지 했나 봤더니 네. 팔레스타인 난민 가정 출신이래요. 어. 그래서 요르단 암만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어릴 때는 너무 가난해서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귀했다고 일주일에 물을 2시간밖에 쓸 수가 없는 정도로 어려웠대요. 어. 그것 때문에 그 가난과 그 물 없음 때문에 이런 쪽에 더 집중을 하게 됐다라고. 와. 그러니까 대기에서 그렇겠다. 물을. 예, 뭐 본인의 그 살아있는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네. 그 열정 같은 게 아무래도 생겼겠죠. 연구 동기가 진짜 그런 데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말이에요. 그 연구 자금을 받는데 이런 스토리텔링이 도움이 되나요? 글쎄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니 박사님이라서 한번 물어봤는데 네. 그런 것과는 별로. 아이고 제가 심사자가 돼본 적은 없어요. 아, 네네. 또 우리나라 환경하고 또 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될 것 같고 도움이 그런가요? 그래도 좀 정감이 가고 뭔가 진정성이 있어 보여서. 없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아, 그걸로 돈을 쭉 줄 것 같진 않은데 네, 이것만으로는 안 주겠지만. 이것만은 좀 어렵다. 그냥 말씀하신 저 야기 교수님 정도의 스토리면은 네. 먹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스토리는 그런 건 아니고 자다가 깼는데 물이 없어서 뭐 이 그러니까.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야. 하셔서 번뜩 뭐 이렇게. 예, 저 생수가 없어서 수돗물을 마셔야 했던 서름 뭐 이런 수준이니까 우리가 얘기는. 그렇죠. 나 어릴 때인데 사실 생수가 없긴 했어요. 네. 여하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 기술은 기본적으로 가스 저장에도 쓸 수 있고 수소 연료 저장에도 쓸 수 있고 뭐 굉장히 맞아 다양한 수소 연료 저장. 예, 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여하튼 이렇게 이번 노벨상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일본 분이 두 분 있다는 거고. 네. 그것도 다 간사이 지방에. 그렇네요. 네. 교토와 오사카.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서 결국 과학 노벨상 수상자가 31명이 되는 일본의 그 그간의 투자라든가 기초 과학에 대한 쌓인 저력을 좀 볼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다음에 구글이 지난해에 이어서 또 한 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지난해는 그 데미서 서비스가 받았잖아요. 네. 그 알파폴드 관련해서. 예, 근데 올해는 또 이렇게 작년에 사실 두 분이 받았죠. 데미서 서비스하고 존 점퍼라는 두 분 다 구글 딥마인드 쪽 분이 받으신 거고 올해 이제 드보레 교수님이 네. 드보하. 네. 헷갈렸잖아 순간. 네. 그리고 또 그 전해인가요? 그 전해에 아마 그 구글에서 일하셨던 제프리 인턴 AI 계통의 그 딥러닝 네. 그분이 또 받으셔서 구글이 2년 동안에 이것저것 합치면은 노벨상 수상자 5명을 배출했대요. 와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현상은 예전에는 전부 대학 쪽으로 가던 그러게요. 노벨상이 지금 기업 쪽으로 맞아. 가고 있다라는 그런 걸 또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음. 생각이 되고 상당히 흥미로운 이번에 발표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만하면 잘했지 뭐. 예, 정리 잘하셨네요. 네. 왜냐면 보다 보니까 일단 그 생리의학상은 와닿는 게 있었고요. 그렇죠. 예, 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상들이더라고요. 사실 매년 그렇게 하겠지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올해 약간 그런 것처럼 무슨 아카데미처럼 올해 발표된 성과 이게 아니라 평생 동안 쌓아온 성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이미 쓰이고 있을 가능성이 맞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나 생리학상도 그렇고 물리학상도 그렇고 되게 오래된 상들, 오래된 연구들이라서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한대요. 학계에서 잠자는 미녀 이펙트라고 미녀가 잠자고 있다가 수십 년 만에 상 받으러 깨어난다고 네, 그런 얘기도 한다고 해요. 용어가 아예 있답니다.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그러게요. 왜 그러나 싶지만 사실 상 주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주목받는 상을 줘야 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원래 노벨의 유지는 올해 혹은 뭐 최근 뭐 이런 얘기가 들어있긴 한데 그거까지 우리가 존중하기는 어려워졌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대충 제가 주는 상이면은 아무렇게나 줄 수도 있고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을 텐데 이 정도면 뭐 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받는 사람도 부담이고 주는 사람도 부담이고. 네, 그렇죠. 네. 자 넘어가고요. 자 이영 기자가 상당히 인상적인 얘기를 준비를 해주셨던데. 네, 네. 저 아이는 본인의 예, 본인의 아이입니다. 네. 어. 사실 저희 쪽은 아니고 저희 이제 그 처가 쪽이 보훈 가족입니다. 네. 저희 배우자의 외할아버지께서 6.25 전쟁에 참전하셨는데 유해를 찾지 못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유해를 못 찾은 분들의 명패예요. 저기 그 동작구에 있습니다. 그 국립묘지. 요즘 국립묘지 뭐라 그러죠? 국립현충원. 현충원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도 국립묘지라고 먼저 나오는 세대라서. 그러네. 그 옛날 말이네. 근데 어쩔 수 없죠. 네, 국립현충원입니다. 네. 보시면 명패 이제 중간중간 빈 칸이 보이세요? 이름 빼곡한 사이에 그렇네요, 진짜. 유해를 찾으신 분들은 이제 이후에 갑니다. 찾으신 분. 우리 보훈 가족들끼리만 하는 말인데 이제 여기서 나가면 이제 대전으로 가야 되는 집이 서울일 경우 좀 곤란해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유해를 찾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모두가 원하죠. 그러니까요. 모두가 원하죠. 근데 어쨌든 찾지 못해가지고 매년 현충원에 가다가 근데 저 이제 자세한 내용은 몰랐어요. 이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알게 된 것이 대충 이제 어떤 이제 뭐 군번이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이게 이제 이번 추석이거든요. 이것도 이번 추석이지만 국립현충원에 갔다가 여기는 전쟁기념관이거든요. 전쟁기념관에도 이렇게 성함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 육사단 전사자들 명단에 거기 이제 이런 본 것 같아요. 거기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쭉 걸어가는. 거기 뭐 미군 명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돌아가신 분들 이름이 쭉 있는데 거기에도 저기 이름이 있으셨더라고요. 그걸 이번 상당히 뜻깊은 연휴였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제 배우자의 외할아버지께서 참가하셨던 전투는 춘천 홍천지구 전투입니다. 육사단 소속이셨거든요. 춘천 홍천지구 전투 아십니까? 그 좀 유명한 전투긴 하잖아요. 아시는군요. 역시 국방 얼핏 압니다. 네. 춘천 홍천지구 전투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게 북한의 계획이에요. 이거 약간 인터넷 블로그에서 퍼온 거라서 블로그 주인장님 죄송합니다. 사회과 부도 분위기. 38선이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리고 춘천이 지금은 이제 좀 최전방에서 좀 먼데 저 때는 38선 바로 밑이었어요. 그래서 최전방이어가지고 북한의 계획은 김포 문산 의정부 축선으로 쭉 내려와서 서울을 점령하고 춘천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뭐 2군단이었나? 2사단 12사단이 춘천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수원 쪽으로 내려가서 그 한국군 대부분이 서울에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포위하는 거구나 서울을. 포위 섬멸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춘천을 그 당시 방어하고 있던 게 제 처 외할아버지께서 계셨던 육사단이었는데 육사단이 춘천지구 전투를 해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2연대, 7연대에 뭐 이런 게 나오고 지금 왼쪽에 봉이산, 춘천 이쪽이 나오죠. 그래서 이쪽에서 72시간 동안 성공적으로 방어를 하고 근데 이제 춘천만 막고 다른 데를 못 막았으니까 이제 춘천에서 포위되게 생긴 거예요, 육사단이. 그래서 이제 그때 되게 체계적으로 잘 철수해가지고 이제 철수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철수해가지고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패배한 전반기는 패배한 거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주력을 보존하고 또 이제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번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서도 졌으면 대한민국이 없을 수도 있는 전투였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국방 편찬 뭐 그게 있거든요. 국방부 산하에
국방편찬 모시기에서 있는 거기에서 이제 PDF 파일로 하는 한국전쟁사가 있거든요. 네. 6.25 전쟁사가 있는데 거기에 나온 지도입니다. 보면 이게 춘천 시내 전투가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파란색들이 이제 7연대, 육사단 7연대의 방어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 지금 춘천에 가보시면 춘천 대첩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전투였어요. 그리고 많은 피해를 줬고 방어를 하는 쪽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그런 곳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약간 그 전쟁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파토님도 이미 알고 계시고 이 전투 중요하고 굉장한 전투였지라고 하는 이 전투에 참전을 하셨던 거더라고요. 여기에서 실종이 되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궁금하잖아요. 여기 보면 2연대, 7연대의 방어 위치가 달랐고 그리고 정확히 어떤 전투에 참전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지니까 보훈부와 이제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바뀌었습니다. 보훈부와 병무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육군본부에 그 국민신문고로 물어봐야 될 것 같다. 너무 옛날 자료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다. 아마 군 쪽에서는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발생으로 여기는 이제 국가보훈부고요. 네. 네, 이제 국가보훈부 이제 저 전화하면 되게 친절하게 잘 받아주십니다. 무슨 고생입니까? 이거 홈페이지 안 돼가지고 전화 받는 분이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저희 처 외할아버지가 어떤 전투에서 어떻게 싸우셨는지는 좀 더 나중에 알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앞에 이 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인트로네요. 네, 인트로였습니다. 좋은 인트로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어떤 지금 영향을 받았다.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뜻깊었어요, 이번 연휴가. 그래가지고 저는 네. 그 추석 연휴가 굉장히 뜻깊었고 자주 잊고 있지만 이런 사이버 세상도 사이버 세상이라는 말도 한 20년 만에 들어봅니다만 사이버 세상에도 어떤 그 현실적인 그 물리적인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에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나면서 이제 다운이 되고 나니까 뭐 다들 뭐 한마디씩 얹지 않습니까? 니 탓이네, 뭐 제 탓이네, 얘 탓이네 이러고 있는데 누구를 따로 탓하지 말자는 게 어쨌든 저의 결론이고요. 이게 두 갈칙입니다. 네. 누구를 따로 탓하지 말자는 게 저의 주장이고 왜냐? 우리 모두가 조금씩 다 같이 잘못한 게 여기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거 관련한 실무자들 절대 욕하지 말자. 이분들 잘못이 아니다라는 게 두 갈식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또 다른 결론입니다만 이런 IT 인프라는 돈을 안 쓰고 대비를 안 해도 티가 안 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IT 기업도 뭔가 약간 주식이 떨어지고 좀 주주 회의가 좀 험악해지면 이런 쪽 돈부터 제일 먼저 줄입니다. 관련된 사람들 자르고 뭐 이거 투자 줄이고 이런 것부터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욕할 건 없다. 뭐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죠. 잘못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나는 깨끗한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그 결론입니다. 얘기 나오겠지만은 네. 백업본이 없다는 게 난 좀 충격적이던데. 백업본 얘기도 좀 같이 하겠죠? 해보겠습니다. 예. 데이터 센터에는 사실 티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티어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뭐 이렇게 각 민간 회사에서 저희의 높은 기준에 의하면 뭐 티어 3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업타임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가지고 업타임이라는 건 이제 이 1년간 이 서비스가 지속되는 게 몇 %인가를 주로 이제 나타냅니다. 업타임을 기준으로 티어를 4개로 나누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티어 1 이건 글로벌 엔지니어링이라는 사이트에서 퍼온 세팅업 어 서버 앳 홈이라는 사진인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부터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티어 1으로 갑니다. 티어 1은 이런 거죠, 그냥 맞는 겁니다. 일단 맞는 겁니다. 이거 뭐 그 표현은 창고에 뭐 서버를 들여놓은 것 뭐 이 정도 영어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 웨어하우스 위드 뭐시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냥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과학과 사람들의 어떤 그 웹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만든다. 그런다면 아마 티어 1이 되겠죠. 여기에는 단일한 서버가 있고요. 아니 근데 뭐 단일한 서버가 아니라 이런 방에 서버가 만약에 크고 뭐 여러 개가 있다. 그래도 그 서버가 하나 있으면 그냥 하나면 티어 1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전원은 그냥 벽에 꽂는 거죠. 벽에 꽂는 거죠. 그러니까 티어가 올라갈수록 좋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가장 낮은 티어입니다. 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그냥 벽에 꽂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 티어 1만 해도. 이게 뭐냐면 유틸리티 뭐 이런 스위치 기어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배전반 같은 거거든요. 이런 배전반 같은 걸로 일단 그 전기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들어오는 전기를.
그걸 분산합니다. 뭐 그래가지고 쿨링 유닛도 들리고 쿨링 유닛이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어떤 그 홈서버 수준은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UPS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UPS에서 나오는 게 또 스위치 기어로 이어져 가지고 서버가 돌아가는 이런 구조가 티어 1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당연히 비상전원 장치, 배터리가 있는 UPS, 그러니까 단기간의 정전에는 어느 정도 당연히 다 그 대비가 돼야 되고 당연히 백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티어 이야기는 사람들은 백업 관련된 건 너무나 당연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대부분 전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티어는. 그래서 당연히 백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긴 티어 1임에도 불구하고 제네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좀 UPS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긴 정전, 몇 시간짜리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발전기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잘해놓은 것 같은데요, 꽤.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비전문가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선의 어떤 구조입니다. 참고로 이런 백업을 그 백업한 데이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특히나 이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뭐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 백업 데이터를 복사해가지고 다른 하드디스크에 옮겨놓는 거 정도는 백업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혹시 뭐 그 웹페이지 간단하게라도 만들어 보셨겠죠? 예, 대학생 때 해봤죠. 대학생 때면은 뭘로 한 거예요? 그때도 홈페이지가 있었나요? HTML 네. 언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책을 펴놓고 하여튼 나도 만들 수 있는 이 그쵸. 홈페이지 이런 책. 예, 써놓고. 일주일만 하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뭐 홈페이지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예. 만든다 뭐 이런 거 그런 책이 있었어요, 예, 실제로.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DB로 옮겨놓으면 이거는 그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백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그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기억할 수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되게 간단한 서비스여도 내가 이걸 어떻게 했더라 이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어떤 그 서버 코드와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긴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게 백업이라는 건 이 여기에 있는 걸 서버에다가 옮기면 바로 서비스가 가능하게 그대로. 이렇게 바로 디플로이 할 수 있게 이 패키지를 갖춰놓고 그리고 이 패키지를 백업했는데 이게 진짜 옮겼을 때 되나 안 되나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걸 매번 제대로 업데이트 해주는 게 백업이거든요. 이게 그 맥의 타임머신 백업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다시 그냥 맥에 있는 파일들을 대충 옮겨놓은 게 아니고 그렇죠, 바로 그렇죠.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대충 우리가 뭐 이번에 회사에서 쓸 PT 자료 뭐 외장 하드에 백업해놨어라는 식의 백업을 해놓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건 데이터를 복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발굴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겠네요,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금 복구율이 낮고 그 서비스가 재개되는 게 낮지 않습니까? 엄밀한 의미의 백업이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데이터를 발굴해가지고 다시 꺼내놓고 있다고 보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거의 수작업인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어떤 뭐 백업 설비나 이런 건 원칙적으로 당연히 그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백업부터가 문제인데 어쨌든 그건 이제 넘겨두고 이제 그 티어 1 아직 티어 1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티어 1은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그냥 서버만 덜렁 있어도 티어 1에 끼워져요. 그냥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런 게 이제 되게 약간 이런 티어 머시기 이런 게 컨설팅 회사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이 컨설팅 회사들이 제가 여러분의 회사 설비를 티어 1에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아니지 않을까요? 저희의 까다로운 기준을 저렴하게 여러분에게 한 티어 3, 4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티어 1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그냥 대충 이 정도까지도 티어 1으로 부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어떤 중국 회사 민화 그 파워 서플라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UPS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왜 UPS가 서버실에 같이 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에 불이 나면 서버도 타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불에 타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타도 돼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어쨌든 UPS가 서버실에 같이 있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런 약간 모양을 보시고 티어 2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 티어 1에서는 서포트 스페이스 투 레이즈 플로어 레이쇼 뭐 이래가지고 뭐 지원 공간 비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버가 있고 그 서버가 들어있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서버 공간의 몇 %에 해당되는 지원 설비가 있느냐는 거예요. 뭐 쿨링, 뭐 전기, UPS,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서비스를 지원하는. 약간 용적률 이런 거 떠오르는데. 약간. 예, 그렇죠. 용적률 얘기하니까 제가 최근에 현 시대에 피라미드가 등장할 수 없는
확실한 이유를 제가 생각해냈어요. 왜 피라미드가 요즘 세상 지울 수 없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죠. 예, 건폐율은 높은데 용적률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럴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당연히 그 이유겠지.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 뭐 없지 않아요? 없겠죠. 없지 않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티어 1에서는 20% 이하. 예, 전체 서버나 이런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 코어 설비의 20% 정도를 20% 이하를 사용한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대되는 건 5년에 6번의 서비스 중단. 5년간 6번의 서비스 중단을 기대합니다. 6번 이내가 되는 거긴. 예. 5년에 6번 이하의 예. 서비스 중단을 네. 기대하는 정도. 기대한다. 예,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예. 전제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다우기술이라는 회사가 공개해놓은 자료에 따르면 티어 1의 업타임, 그러니까 1년에 몇 % 동안 가동되느냐 기대되는 비율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티어 1 대충 생각보다 낮을 것 같아. 얼마? 그래도 90% 이상. 85.5%. 85.5%? 99.671%. 그럼 뭘 물어봤어요? 거의 99.671%. 1년에 85%는 사실 많이 문제긴 한데 한번 해본 거거든. 표정이 그래서. 1년에 28.8시간. 1년에 28.8시간이고 5년에 6번의 어떤 서비스 장애를 기대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티어 2로 넘어가 보시죠. 모르고 싶다가 너무 낮게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제 나중에 결론으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니까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여기다. 티어 1이어도 업타임이 어느 정도. 반올림하면 100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을 안 쓰는 거예요. 티어 1도 100, 뭐 그냥 티어 4도 100인데. 99 나온 순간. 네. 그러니까 뭐 에이, 이거나 백이네. 저거나. 예. 뭐 여기에 뭐 100억을 더 쓰라고? 뭐 0.1% 올리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돈을 안 있죠. 쓰게 되죠. 티어 2는 일단 업타임은 99.742%, 0.1% 정도 오릅니다. 그래서 티어 1과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죠. 1년 다운타임은 22시간 미만, 만 하루가 안 되는 시간이고요. 예. 티어 1과 다른 점은 보시면은 전원, 서버, 뭐 냉각 시스템 이런 거에 예산 낭비를 좀 합니다. 그렇네요. 뭐두 개씩 있구만. 예, 2개씩 있습니다. 제네레이터가 2개가 있고요. 뭐 쿨링 시스템이 2개가 쿨링이 있고, 있네요. UPS도 2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여분이 있어요. 여분. 그리고 지원 시설 비율도 30%로 올라갑니다. 30%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다우 기술에 따르면 티어 1과 가장 큰 차이는 장애 시 무중단 운영. 그러니까 뭔가 이것 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무중단 운영. 뭐 갑자기 뭐 스파이웨어나 뭐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그 뭐라고 하죠? 그 랜섬웨어 같은 게 걸렸을 때 서비스를 중단해야 되느냐. 그런 걸 좀 피할 수 있는 게 티어 2가 되면 가능하다. 이런 것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돌발 상황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고, 여기부터 티어 1과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결정적으로 가장 다른 거. 여기부터는 이걸 전담하는 직원이 생깁니다. 그러겠네요. 네. 여기부터는 직원이 생겨요. 그 전까지 사람들 붙어야 되고. 전담 직원도 없었던 거예요. 네, 전담 직원 없는 거죠, 그냥. 야, 네가 뭐 웹페이지도 만들 수 있다면서 뭐 이것도 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 사무실에서- 생기면 네. 방문 수리 뭐 이런. 야, 너 스타 잘하잖아. 이것 좀 봐. 이런 식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갑자기 한 번씩 이유가 없이 나스가 꺼지거든요. 네. 그럼 우리 다현 씨가 연락해가지고 나스 안 돼요. 그럼 나스 리부팅 됐어. 이걸 내가 하고 있는 거니까. 네네네. 이건 티어 0.1에 해당하겠지만 0.1명. 그러니까 전담 직원이 없는 거죠, 네, 대부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전담 직원이 생긴다. 이 일을 해가지고 월급 받는 사람이 생긴다. 연봉 나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의 대화다 정말. 그런 것이고 1년에 한 번 정도의 서비스 중단 수준을 기대합니다. 오. 1년에 한 번. 좀 약간 줄었죠. 예. 아까 원래 5년에 6번이었어요. 5년에 6번이었으니까. 참 약간 근소한 차이네요. 근소한 차이죠. 그렇죠. 뭐 99.6에서 99.7. 5년에 5번이라고 그러지 왜 1년에 한 번이라고 그럴까요? 아, 그러게요. 예. 약분을 하는 건가요? 뭐, 모르겠네요. 뭔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자, 그리고 티어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여기는 업타임 인스티튜트라는 아예 이 재단 이름이 그냥 업타임이에요. 그래서 보면 티어 서티피케이션, 그러니까 티어 인증 건설 시설 뭐 이렇잖아요. 건축할 때부터 아예 고려해야 그러니까 되는. 그렇습니다. 티어 3부터는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 입주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지식산업센터 해가지고 월세 내면서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부터는 그게 안 통하는 시점이 옵니다. 일단 지원 시설 비율이 80% 이상으로 늘어나요. 그 서버실,
만한 지원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제대로 된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뭐 전력 설비 당연히 해야 되고 이걸 전문적으로 따로 설계된 건물이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뭐 어떤 기준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여러 회사들 뭐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을 쭉 찾아보니까 여기부터는 대체로 별도 건물이 필요하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2년 반에 한 번 정도의 서비스 중단을 기대합니다. 절반 이하로 줄었네요. 아까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72시간 이상 정전이 돼도 홈페이지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설비가 서로 간섭 없는, 그러니까 한쪽에 불이 나고 뭐 난리가 나도 간섭이 없는 복수 계통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가 그러니까 하나는 메인이고 하나는 보조가 있는데 하나 이제 메인의 장애가 발생하면 이 여분이 그 어떤 심리스하게 전환되면서 서비스가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뭐 서버를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뭐 무슨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를 하려고 뭐 점검 중입니다라던가 뭐 이런 게 뜨잖아요 홈페이지에. 그런 걸 안 띄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개통이기 때문에 한 개통을 작업하는 동안 이걸 미리 작업을 해놓고 이제 작업을 끝낸 것으로 서비스하면서 나머지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해서 서비스가 끊임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끊임없는 서비스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티어 3에 기대되는 업타임은 99.982%. 1년 평균 1.6시간의 그 어떤 서비스 장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티어 4가 마지막이거든요. 티어 4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티어 3고요. 네. 모든 게 두 개통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 스위치 기어, 그러니까 전원으로 오는 스위치 기어도 두 방향으로 돼 있고 유틸리티 스위치 기어에 발전기도 두 개 물려 있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돼 있죠. 저런 안전시설도 네. 백업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티어 2는 티어 1을 이미 포괄하고 있고 티어 3는 티어 2를 이미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어 2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고 그리고 티어 1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미 백업이나 이런 문제는 이미 돼 있어야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티어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애플의 그 노스캐롤라이나 메이든에 있는 데이터 센터래요. 일단 별채죠. 별채 건물이고 굉장히 사이즈가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우리 사무실 낯하고는 좀 다르긴 하네요. 네. 얼핏 보기에 이게 티어 4인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이게 티어 4는 아니에요. 그래요? 보시면 노스캐롤라이나라고 돼 있잖아요. 네. 다른 곳에도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하. 그걸 포괄해야 티어 4가 됩니다. 포괄해야지. 네. 클러스터가 되는 거. 자, 그렇구나. 이거 대표적으로 이런 그 대형 티어 4의 서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회사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돈 내면 쓸 수 있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아마존 웹 서비스잖아요. AWS가 그렇죠. 있습니다. AWS 홍보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걸 홍보하고 있어요.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도 있고 옆에 보시면 무슨 철문으로 막아놓은 걸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티어 4는 5년에 한 번 서비스 중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년의 다운타임, 그러니까 1년의 서비스 장애는 26.3분. 야. 예, 6.3분. 예, 1년 평균. 그리고 티어 3가 메인이 있고 메인이 고장났을 때 이제 그 백업이 돌아가잖아요. 이건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큰일이다, 빨리 전환해,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두 개가 돌아가고 있고 하나가 죽으면 이 나머지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수준이 되면은 뭐 정말 넷플릭스, 유튜브 이렇게 되는 건가요? 20분 이상 끊기면 그건 이제 진짜 극단적인 사례고, 진짜 극단적인 사례고, 걔네는 막 그런 게 몇십 개 있잖아요.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 몇십 개 있는데 이게 두 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티어 4로 쳐줘요. 최소 두 개는 있어야 되는 것이 티어 4고요. 이런 건물이. 네. 그리고 티어 3에서 제가 까먹은 부분이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그 티어 3부터는 이걸 전담하는 직원이 이제 직급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사원이었나, 사원? 그냥 한 명이 이거 네가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혼자 있는데 이때부터는 팀이 생기고 이제 약간 조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티어 4부터는 이 팀이 여러 개여가지고 24시간 상주 직원이 있습니다. 3교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예. 뭐 3교대든 4교대든 어쨌든 24시간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인건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설비, 뭐 전기, 서버 이런 걸 관리하는 직원만 상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그 철문 보이시죠? 이게 그 서비스 중단을 야기하는 모든 사태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사보타주, 뭐 직원의 사보타주, 맞아.
그리고 뭐 테러 뭐 핵전쟁, 전쟁. 뭐 유성 충돌 뭐 이런 거, 운석 충돌이나 뭐 산불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으면 서비스가 끊기는 게 정상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안 끊어지는 게 목표입니다. 이 티어 4의 목표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술자들만 월급을 주면 안 돼요. 경비원 월급도 줘야 되고요. 세큐리티니 뭐. 예. 야. 그리고 별도 건물 당연히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지원 시설 비율은 100%를 이때부터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시점이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하는 설비가 당연히 하나면 안 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 적어도 2개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선 그런 말도 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면 한전에서만 전기를 받으면 티어 4에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니냐. 오. 근데 그것까지는 아닌데 왜냐하면 한전은 이미 그리딩을 해놔가지고 뭐 예를 들어 발전소 하나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 집에 오는 전기가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전은 이미 발전소를 이렇게 분산해놨기 때문에 티어 4에서 할 일은 뭐냐면 변전소는 2개 있어야 돼요. 변전소 2군데 최소한 2군데에서 오는 전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2군데에서 오는 전기를 받는 설비가 2개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렇네 진짜. 뭔지 아시겠죠? 에이, 뭔지 아시겠죠? 뭐 여기서 끊길 거 저기서 끊길 거 다 대비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전 자체는 이미 위험 대비가 충분히 돼 있고 그리고 발전소가 뭐 고장 나도 뭐 죽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변전 설비는 최소한 2개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차량이 뭐 동네 뭐 배전기 이런 걸 들이받아 가지고 동네가 정전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그런 것도 여러 개 있어야 됩니다. 동네는 정전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센터는 네. 이게 밴드 활동이 이런 게요. 우리가 동네 밴드 할 때는 기타 한 대 가지고 앰프 한 대 가지고 가잖아요. 조금만 저기가 규모가 커져도 똑같은 기타 2대 이상 준비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기타 줄이 끊어지거나 끊어지면 곡 중에 그거 바꿀 거예요. 바로 그냥 네, 바로 이제 옆에서 딴 사람이 이 사람도 이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기타를 똑같은 걸로 교체를 해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앰프도 마찬가지예요. 앰프도 여러 개 뒤에 쌓아놓은 이유가 쥐가 좀 미운데 정렬로 해놓고 하나 꺼지면은 하나가 터지거나 꺼지면 맞아요. 바로 그냥 이걸 맞아요. 이제 비슷한 거잖아. 티어 4 되면은 기타 리스트도 하나 더 준비해놓고 있어야 돼. 맞아요. 기타리스트. 갑자기 쓰러지면- 카게무샤가 하나 있어야죠. 나는 티어 2까지는 가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직접 기타를 하나 옆에 준비해 놓는 상황. 따지진 않는데. 그 정도. 예,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요거를 바로 갖다 쓸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해본 것 같아요. 티어 3 가면 파토 2가 준비돼 있어야 되고 예, 4 되면은 공연장 2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서 공연이 중단되더라도 바로 온라인으로 딴 공연을 볼 수 그죠, 있게 그죠.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그것도. 그래서 이제 관객도 이제 한 군데 더 모아놓고 비상사태. 이 공연장에 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밴드와 관객 모두 다른 하나. 공연은 했다고 얘기해요. 네, 어쨌든 공연은 진행되도록. 진행되도록. 네, 둘을 또 공연을 온라인으로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할 때도 전부 다른 서버를 통해서 다른 변전소를 통해서 맞습니다. 예. 뭐 그런 식의 얘기잖아요. 어쨌든 간에.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진짜 뭐 AWS나 애플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설비가. 그러니까 이 회사들마다 또 기준이 다 다른데 이런 대충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화재가 났을 경우 이런 화재가 또 났다. 그래도 만약에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티어 4로 되어 있으면 아이고 그냥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티어 4의 업타임은 99.995%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나 정부가 왜 여기다 돈을 쓰지 않는가에 대한 해답이기도 해요. 티어 1으로 구축했을 때의 업타임이 99.671%인데 이 티어 4의 업타임이 99.995%니까 0.32% 그렇네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냥 반올림하면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비용은 한 10,000배 차이 날 것 같고 최소한. 그렇죠. 근데 비용도 비용인데 뭐 이거 지으려고 했는데 뭐 어떤 그 환경 영향 평가, 뭐 어떤 그 예비 타당성 뭐 조사 이런 것까지 하면은 그런 그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하면은 정말 몇 억 배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티가 안 나는 거니까 예산을 안 쓰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비로소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자 티어 4를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분리된 2개의 계통으로 이거 지금 전력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 이 도표는 어디냐면 아톰텍이라는 외국 회사 건데 여기는 약간 전력
중심으로 음. 서술하는 회사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서버는 예. 조그맣게 표시돼 버리네. 이제. 예. 근데 이제 이런저런 회사들의 자료를 보면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만 이런 게 2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에 나온 것이 2개 이상 있어야 되는, 그래야 제대로 된 티어 4라고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이제 아닌데 아닌데 우리 회사 기준 다른데, 근데 물론 다 다르고 제 기술이 틀렸을 수는 있는데 회사마다 아까 보시면 약간 그 인증서 장사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장사라는 말이 너무 좀 그런가? 어쨌든 인증서를 발급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회사들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까다로운 회사는 이런 게 뭐 2-3개는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막 그 건물에 무슨 그 어떤 그 이런 건물을 짓는 그런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인증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대충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티어 1과 티어 4는 어쨌든 업타임 기준으로 보면 그냥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돈을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으로 가자면 지금 10월 10일 기준으로 복구율이 32.5%다. 이건 제가 티어 1 설명할 때 얘기했던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의미에서의 백업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러게요. 데이터를 발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서버랑 리튬 배터리를 같은 방에 뒀냐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그 지적이 틀린 건 아닌데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UPS가 같은 방에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는 것 같고, 사고는 저는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치 않는데 나니까 사고라고 하죠. 그렇죠. 일부러 낸 게 아니니까. 네. 일부러 내면 테러라고 합니다. 그런 걸. 그러니까 사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날 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근데 문제는 화재가 났다고 전자정부가 멈춘 게 일단 문제고, 그러게요. 그리고 멈춘 뒤에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백업이 됐으면 정말 심리싸게 바로 맞습니다. 다시 그냥 복구가 됐어야 되는데 순식간에. 아니 서버가 다 불탔다고 그러면은 창고에서 아무 서버나 놀고 있던 서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비 꺼내 와가지고 재빨리 그걸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되도록 할 수 있게 해놔야 그게 제대로 된 백업이거든요, 사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미의 백업은 사실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파일만 카피해 놓은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게 지금 이거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이런 티어들이 있다라는 말을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지금 저기서 그 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가 뭘 했거나 뭘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고 몸으로 막고 계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그렇겠네요, 일단 듭니다. 구조적으로 이미 처음부터 네. 저렇게 돼 있었던 거니까. 지금 이분들 명절에 잠도 못 자고 지금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몸으로 막아놨던 거예요.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잘못을 따져야지. 이건 지금 이분들이 몸으로 막고 몸과 어떤 그런 걸 막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전자정부를 자랑하면서도 이걸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돈을 거의 쓰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예산이 어떻고 하게 되면 그거 이제 기술 얘기가 더 이상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제가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정치 관련된 걸 계속 보다 보니까 전 되게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선거 앞두고 그 선거 공보 자료 만들잖아요. 거기에 한 줄 넣으려고 국회에서 온갖 억지 쓰고 이러면서 빼가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예산의 한 1%만 썼어도 안 일어날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지역구 의원 쪽지 사업 끼워놓은 국회, 이러고도 민생 추경 이런 얘기 있죠. 지역구 SOC 예산이 얼마고 수혜 지역은 주로 여당 의원 지역구라고 써 있어가지고 제가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을 하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땐 다른 정당이 그랬거든요. 정권 잡은 쪽이 항상 그래요. 이거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정 정당이 문제다, 특정 정치인이 문제다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이건 명백하게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의 전반적인 실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 처 외할아버지로 돌아와서 20대 나이에 저희 장모님 걸음마 뗐을 때 남겨두고 지금 대한민국을 구한 전투에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잔인하고 슬픈 일입니까?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때 6.25 전쟁 초기에 대한민국 국군이 연전연패했잖아요. 낙동강까지 밀리면서. 그때 전방에서 싸운 분들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없지 않나요? 없지. 이분들은 대체 뭐 때문에 그런 어린 아이들을 남겨놓고, 아이와 처자식을 남겨놓고
전쟁터에서 지금 아직도 유해를 못 찾고 그렇게 산화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이 임기 시작할 때 의례적으로 현충원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진짜 필요한 게 현충원도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 저희 처 외할아버지를 비롯한 그 전몰 장병들의 이름 앞에서 우리나라에 진짜 필요한 게 본인의 재선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지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이 진짜 우리나라에 필요한 뭔가를 하는 정치인을 다시 선택해 줄 정도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건 정치의 실패다. 좀 정치인들이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 아이들이고요.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그 처 외할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우리 유튜브에 나오는 건 알고 있나요? 모르죠. 네. 네. 끝까지 몰라야 되겠죠? 네. 요즘 애들 아주 예민하다고 하는데 예. 근데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 뭐 정치도 정치고 우리가 왜 사회가 후진적일수록 개인이 몸빵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내 목숨을 걸고 내 직을 걸고 뭐 어떻게든 내가 하나 어떻게 해서 밤새서 뭐 어떻게 그걸 없애는 게 구조잖아요. 맞아요. 그 리스크를 없애는 게. 맞아요. 이게 그 이런 서버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자료에도 보면 언제나 휴먼 에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티어 4에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이제 회사들이 해놓거든요. 네. 뭐 화재, 테러, 전쟁 플러스 휴먼 에러. 기본인 거죠. 뭐. 예, 예. 그러니까 반드시 플러스가 벌어지니까. 되니까 플러스. 예. 근데 그 모든 것을 그 휴먼이 책임지는 게 되면은 그 휴먼 에러의 가능성도 더 높아지게 되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정말 밤새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도 그 나머지의 모든 시스템이 받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휴먼 에러로서 그게 나중에 그 한 사람이 덤터기를 쓰는 상황도 생기는 거고요. 맞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휴먼 에러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당신이 만약에 무슨 뭐 그 베루슈타펜 정도의 그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었으면 피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나요? 이러면 이렇게 휴먼 에러라고 해버리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뭐 직접 몰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가능성 좀 낮춰주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런 시스템들이. 특히 저처럼 약간 이제 반사신경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뭐 어렵고 못 살고 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사실 생각도 못하는 그런 얘기들이지만 소위 뭐 선진국 얘기를 들을 때는 진짜 이런 것들 제가 보기에는 저 관련된 백업이라든가 지금 여기 뭐 티어 이런 부분들을 거의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걸 해야 된다는 거를 했더라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누군가는 그래요? 생각을 했는데 그 예산이 그 누구의 지역구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국회가 다 자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리고 그래야 결정이 되는 건데. 무슨 뭐 관광기념관 이런 거 100억 뭐 이런 거 그냥 따가고 음. 뭐 이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인프라잖아요. 예. 근데 진짜 이렇게 고도화되고 사회가 선진국화 돼갈수록 우리가 디디고 사는 그 인프라가 복잡 다단해지고 뭐 저기 아프리카 뭐 어느 마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없죠. 예. 데이터 센터가 없을 텐데.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그게 우리를 평상시에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 것들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전기 설비라든가 그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맞아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프라인데 말씀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뭐 정치에 대한 실패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 실패는 곧 정치인들이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여론의 실패이기도 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디디고 살고 있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게 되게 소중하고 이런 일이 언제든지 휴먼 에러로 발생해서 휴먼 에러든 그게 뭐 예산 담당자의 실수든 아니면 의도적인 실수든 아니면 정치인의 잘못이든 뭐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거는 시민들이니까 맞아요. 그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계속 생각하고 지금 오늘 요 기회에 용 기자님이 말씀하신 이게 되게 복잡 다단해질수록 그걸 뒷받침하는 서비스 시설이 훨씬 많아야 되고 거기에 세금을 붓는 게 우리 동네 앞에 뭐 우리 마을에 뭐 행사 하나 더 열어주는 것보다 예, 와서 뭐 악수 한 번씩 더 하고 가는 것보다 지역 축제에 뭐 아이돌 오고 뭐 이런 그런 거보다 사실 이런 예산 엄청 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눈에 띄니까. 띄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돈 쓰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에 대한 의식이 더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게요. 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뭐 좋은 얘기였고요. 어쨌든 추석 연휴 때 또 이렇게 뜻깊은 시간 보내시고
덕분에 기사와 관련된 아이디어도 또 함께 현충원에서 여기로 튈 줄이야. 이게 뭐 내러티브가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네. 자, K2 박사님은 예. 오늘 AI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그 되게 기대를 하고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네. 예, 뭐 그게 실은 이걸 조사하게 된 이유가 얼마 전에 소라2가 어. 또 이제 나와서 뭐 그거가 제가 좀 이렇게 가입해 있는 톡방에 막뭐 이렇게 초대 코드 좀 알려달라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리는 걸 보고 뭐 크게 달라졌나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릴 오픈 AI 데브데이 네네. 예, 뭐 2025에서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출발은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기까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아, 이게 오픈 AI도 결국은 이렇게 AI 산업에서 우뚝 서기 위해서 또 사력을 다하고 있구나. 뭐 그거를 좀 느끼게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아, 오픈 AI 데브데이 이야기. 예.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데브데이라는 거는 실은 저는 구글에서도 그 데브데이라는 단어 본 것 같고 뭔가 했더니 그냥 개발자의 날이더라고요. 개발자의 날. 예, 그래서 개발자의 날의 목적이 뭘까? 언뜻 생각할 때는 개발자들을 이렇게 위해서 모여서 떡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뭐 술도 술도 같이 주나? 마시고. 예, 뭐 먹고. 제 고향에서는 이럴 때 그 안 삭힌 홍어 무침을 반드시 하거든요. 그렇겠죠. 아, 그런가요? 예, 예. 우린 어디에서나 그걸 안 준비하나요? 삭힌 홍어. 예. 예.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에서 하면 뭘 줄까요? 뭐 갓단 오렌지 주스 뭐 이런 거 아, 우리나라 K푸드가 많이 발전하면 나중에 저기서도 그거 줄 수 있어. 김밥을 주고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과, 홍어 주고. 사과 귤 들어간 사라다 있어야 되고요. 사라다. 뭐 그렇죠. 있어야 되죠. 예. 어쨌든 마요네즈만으로 버무린. 그렇죠. 그래서 요런 개발자들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되게 웃긴 게 제가 챗GPT에 물어본 거예요. 네. 오픈AI 데브데이의 목적이 뭐니? 그랬더니 네. 쫙 나오는데 이 뒤에 조그만 글씨를 써놓은 결국은 개발자들에 대한 통제권 확보가 아, 제일 큰 뭐 가장 이걸 음험하다고 해야 할지 챗GPT가 오픈AI 데브데이에 대해서 통제권 확보를 말해줘요. 예, 해줬습니다. 역시 예. 걔는 정직해. 정직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장의 눈치 보지 않고. 예, 뭐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 이제 삭제돼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근데 뭐 다른 IT 기업이 이건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돈을 쓰겠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개발자의 날을 만들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개발자 생태계 활성화 및 이 자기 회사의 서비스 인프라 뭐 플랫폼 주변에서 놀아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을 봤더니 이게 기조연설인지 샘 알트먼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를 쭉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나와서 첫 마디가 오늘 딱 4가지를 얘기하겠다. 뭐 이래놓고 뭐 스티브 잡스처럼 원모어싱 뭐 이런 거 없더라고요. 4가지 얘기하고. 그것도 이제 촌스러워요. 아, 그런가요? 처음 할 때 뭐 있었는데. 그러니까. 청바지에서 이렇게 딱 꺼내고 그럴 때. 근데 어쨌든 4가지를 얘기한다. 그런데 4가지가 뭐 그 챗GPT 안에서의 앱이라는 얘기를 했고, 빌딩 에이전트라는 에이전트가 이제 그때 젠슨 왕이 나와서 얘기했었나? 그 AI 발전 단계 중에 3번째인가? 뭐 조직을 통째로 갈아치우는 뭐 일반 인공지능 나오기 전에 그 에이전트화되는 거를 3번째인가 단계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3번째로 얘기한 게 이제 라이팅 코드라고 해서 AI 이용한 코드 작성에 대한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얘기와 이제 API 업데이트 이 4가지 얘기하겠다 하면서 뭐 순서는 그거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멋있는 말은 자기가 다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싹 들어가고 이제 거기 개발 부분장 뭐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각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챗GPT 안에 앱에 대해서 봤는데 이거 제가 해봤거든요. 이 발표한 날부터 바로 되더라고요. 전에도 그래요? 됐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왜 몰랐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게 제일 왼쪽 위에 창에다가 코세라라고 띄고 한 칸 띄잖아요. 네. 그럼 코세라 그러니까 약간 볼드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게 앱을 연결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네, 그런 다음에 뭐 이거 제가 그냥 써본 거예요. 뭐 일반 물리에 대해서 좀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 근데 코세라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영어로 꼭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요, 한글로도 되는데 이게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더라고요. 캔바 뭐 이런 거 했더니 한글로 했더니 뭐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쳤더니 같은 챗GPT 그 창에서 코세라가 뜹니다. 아하. 그 앱이 호출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오른쪽 창 같은 게 뜨더라고요. 코세라 연결.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에서 코세라라고 앞에 부른 다음에 뭐 네. 질문을 하면 저게 바로 동작을 한다는 거죠. 예, 바로 그 다음 해답 창에 오, 신기하다. 코세라가 그냥 호출이 돼서 떠요. 어. 그리고 코세라 안에서 일반 물리에 관련된 뭔가 페이지를 그러니까 그 컨텐츠를 띄웁니다. 저 유튜브 같이 생겼지만 그게 아니군요. 유튜브예요. 유튜브예요? 예, 그래서 클릭하면은 어. 챗 GPT 창 위에서 플레이가 돼요. 아하. 이게 어떤 의도가 보이시죠 이제?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맞아요. 앱스인 챗 GPT. 예. 어떤 플랫폼이 되겠다는 강한 그러게. 의지가. 예, 정확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앱들을 다 끌어모으겠다는 의지죠. 음. 예, 그래서 요거를 해봤는데, 근데 재미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쭉 코세라를 보다가 이런 거예요. 이제 한글로 제가 썼죠. 지금 도대체 내용이 뭐야? 뭐 영어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강의를 하고 이제 좀 자세히 말해봐. 그러면은 챗GPT가 같이 시청하고 있는 거죠, 코세라를. 아. 그런 다음에 밑에 보고 계세요. 지금 강의에선 중력에 의한 무게와 가속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교수님이 말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코세라의 이 컨텐츠에 대한 요약을 함께 해줘요. 저게 그냥 유튜브 링크 보면은 저렇게 안 안 되죠, 안 되죠. 그런 게 없죠. 근데 코세라는 저것이 된다는 거죠 지금. 코세라뿐이 아니라 이제 챗GPT 상에서 돌아가는 앱을 가지고는 챗GPT와 함께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네요. 그거를 발표 중간에 그 샘 알트만이 얘기하는 게 앱과 대화학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거를 예, 앱과 대화학이라 부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챗GPT의 그 인공지능 챗 기능과 그 앱을 어떻게 결합시킬지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거는 좀 여기 우리 보시는 분들도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겠어요. 예, 제가 어제 해봤는데 바로 네. 되더라고요. 그냥 코세라에 웬만한 건 다 있잖아요. 무슨 뭐 교육 관련된 관련된 거 거. 다 네. 있죠. 예. 이야, 게다가 한글로 저렇게 다. 네, 한글로 다 설명해주고. 되고요. 네, 오, 좋은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추가됐고 용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샘 알트먼이 이걸 딱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크롬을 또 갖고 있고 그쵸. 어떤 플랫폼 위에서 앱이 놀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는 제미나이를 풀었을 때 이게 그냥 연결시키기가 너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뜻 생각해보니까 오픈AI 챗GPT는 없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게 그런 플랫폼 환경을 제공해주진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나가겠다는 야심을 보여주는 뭐 이런 발표.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발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데브데이가 언제였죠? 이게 한 일주일 전이었나? 뭐 얼마 안 됐더라고요. 얼마 안 됐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영상 일부를 캡처해왔는데 당장 조인한 데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6개밖에 안 돼요. 스페디아도 있네. 부킹닷컴도 있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호출이 된다는 거예요. 야, 저 부킹닷컴이나 익스페디아 같은 경우는 여행에선 되게 편하게 쓰였어요. 얘네는 이제 부킹닷컴 한 다음에 뭐 나 어디 여행할 때 뭘 추천해봐 하면서 책과 같이 얘기해 가면서 그러니까. 예, 부킹닷컴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챗GPT를 가지고 옛날에 무슨 뭐 여행 코스를 짠다 어쩌고 했지만 막상 네. 해보면 네. 엉성해가지고 도저히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젠 이게 저런 식으로 된다는 세상에 거죠.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를 소개해주면서 그리고 비행기 시간도 그쵸. 보면 말도 안 되고 확실히 안 맞고 생길 하나도 지 맘대로 하던데 이제는 이제 저런 식으로 다 네.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에이전트 아닐까 싶은데 그런 에이전트 앱을 그러니까 오픈AI에서 다 먹겠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노는 뭐 놀이 마당을 제공해주겠다라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걸 누가 빨리 확보하냐가 어떻게 보면 어떤 AI 플랫폼의 뭐 승자가 누가 되냐 그럴 수 있네. 이거에 대한 게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발표했고 곧 이렇게 될 거라고 이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이다. 우버, 예, 이런 기업들이랑. 올트레일즈, 트립어드바이저, 어드바이저.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타겟. 뭐 칸 아카데미도 이제 뭐 들어간다고 얘기돼 그렇네요. 있고. 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앱스인 챗GPT였고요. 이제 두 번째도 재밌었어요. 여기까지 재밌었어요. 뭐냐면 에이전트 킷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다. 근데 에이전트를 이제 샘 알트먼이 정의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systems that you do things for you.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시스템은 다 에이전트라 부르자. 여태까지는 챗GPT 갖고 네가 계속 무언가를 질문만 했다면 이제는 AI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근데 여태까지 뭐 발표 내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에이전트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에 대한 수요는 되게 많았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축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되게 막 가지각색의 얘기들이 있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답을 이제 내놓는다 하고 에이전트 킷을 이제부터 제공한다. 그래서 이것도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거는 따로 결제를 뭐 하게 돼 있고
근데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또 결제하려고 들어갔더니 거기 뭐 0달러 나오고 해가지고 계속 하고 들어갔더니 서비스가 아직 이게 완벽하게 안 나온 것 같은. 그런 거 복잡하게 되면은 그냥 할 맛 안 나는데 사실. 아,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시연을 하면서 쭉 보여줬던 건 요 내용입니다. 이건 또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킷에서 세 종류의 이제 도구들을 제공하는데 두 종류는 뭐 채팅하는 무슨 뭐 기능을 넣어주고 뭐 그거를 또 만들어낸 그 빌딩된 에이전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평가를 하는 뭐 이런 거 이밸루에이션 기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에 좀 그건 뺐고 에이전트 빌더라는 걸 제공하는데 요거가 재밌어요. 지금 딱 보시면 그냥 마우스 조작으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몇 번 이렇게 아하. 다이어그램 형태로 만들 수 있게 아. 툴을 제공한 거예요. 예, 에이전트를. 그러니까 플로우 차트 비슷하게 보이죠. 네, 플로우 차트처럼 만드는 네. 논리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게 돼 있다. 오. 물론 그거를 채팅창을 가지고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필요한 이 기능을 해주는 에이전트를 개발할 때는 그 기능의 어떤 1, 2, 3에 대한 논리가 서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만 해주면 그게 그냥 에이전트화 되게 우리는 서비스할 수 있다. 이게 채팅보다도 편할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이거 좋네요. 아 저도 그 생각해요. 네. 왜냐면 그거 뭐지 요즘 프로그래밍 도구들도 이런 식으로 그죠. 블록형 코딩이 화면, 나오죠. 예, 화면 그 플로우 차트로 해가지고 예. 코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지금은 그 코딩 할 때 인공지능 쓰려면 그걸 말로 설명해야 되는데 더 복잡해 그게. 예, 그 진짜 차라리 코딩 배우고 말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코드가 나오면 훨씬 사람도 쉽고. 그리고 의외로 예, 그 채팅창에서 말을 하듯이 구어체로 쓰는 사람들이 예, 논리적으로 그걸 표현하는데 약한 사람도 있거든요. 아, 그렇겠네. 맞아요. 그리고 예. 은근히 그 언어의 한계에도 부딪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시하는 게 오히려 맞아요. 훨씬 쉬울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이게 뭐 예를 든 거예요. 샘 알트만이 화면에서 나오는 건데 뭐 이런 엘버트슨 이라는 미국의 식료품장인데 미국 내에서 2,0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3,700만 명이 이용을 한다. 이 식료품점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매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해주는 그런 에이전트를 개발한다 치자. 예, 그러면은 뭐 이런 식의 다이어그램 지금 왼쪽 하단에 그 화면에 띄워놓은 다이어그램을 표시하면 지금 이거와 같아요. 뭐냐면 스타트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어널리시스 카테고리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그냥 챗GPT 상에서 일반 데이터를 접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엘버슨에서 회사 내에 그냥 되게 폐쇄적인 자료를 입력해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분석 카테고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재밌는 거는 이 그 아이콘 하나만 넣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널리시스 하는 에이전트를 추가로 서브 에이전트를 하나 넣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얘는 이 엄청 주어진 자료들을 분석해가지고 이미 우리 주어지는 것들이죠. 뭐 계절적인 요인이라든가 과거 어떤 판매 이력이라든가 어느 외부 이력이라든가 이것들을 맥락에 맞게 쭉 분류만 하는 에이전트를 이 전체 에이전트의 서브 에이전트로 하나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분류된 자료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쩔 때 스타트 된다고 그랬냐면 제가 이 말을 빼먹었는데 세널슨이 얘기한 게 예를 들어 갑자기 엘버슨 매출이 뭐 30% 정도 갑자기 급감했다고 치자. 이랬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원래 기업에서는 어떻게 할까? 그럼 뭐 수백 명의 뭐 관련된 뭐 마케팅부라든가 뭐 조사부라든가 이런 데다 다 집어 던져가지고 뭐 회의가 몇 날 며칠 계속 됐을 거고 그거에 대한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도 일주일 이상이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실은 이 어널리시스 에이전트를 딱 가동시켰을 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라는 말 한마디만 딱 하면 얘는 어널리시스 에이전트가 작동을 해서 이 자료들을 다 분석을 하고 근데 그 자료들을 맥락화시켜서 계절 요인, 과거 이력, 외부 요인들을 다 분석한 뒤에 가장 변이가 컸던 무언가를 밝혀내겠죠. 네. 그럼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질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 에이전트로 넘어가면 크리에이트 스트래터지라는 게 나와서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야 될 때 그 뭐 진열대를 조정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광고를 지역사회 광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로컬라이제이션 돼서 어디에다가 뭐 특정한 뭐 뭔가를 더 갖다 놔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래터지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그거를 제시하면서 뭐 정책에 대한 체크도 기능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요 다이어그램은
최초의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이거를 넣어줘야겠지만 이 몇 가지 클릭만으로 실은 뭐 몇 날 며칠이 걸릴 수 있는 원인 분석과 그 스트래터지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 있는 에이전트를 당신은 만들 수 있다. 예, 에이전트 킷 가지고. 방금 저 생각난 게 제가 대학생이던 때니까 한 3년 전에 30년 전? 진짜 20년 전이네. 한 20년 정도 전에 마케팅 시간인가 무슨 시간인가 교수님이 했던 말이 딱 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편의점 포스 데이터 있잖아요. 네. 그게 그 당시만 해도 계속 쌓이고 있는데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다 의미한 데이터일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걸 분석하고 싶은데 엄두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근데 그게 빅데이터 나오면서 그게 분석이 되기 시작하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맞아. 더 쉬워지는 거잖아요. 이제 분석 자체가 다 AI로 이루어지고 네. 대안 마련까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때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이게 엄청 쌓여 있어가지고 이걸 잘 쓰면 좋은데 네. 이게 엄두가 안 나서 못 건드린다.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갑자기 생각나네. 이제 다 나온 거고 네. 그 에이전트는 말씀대로 그런 거더라고. 진짜 이거 어떻게 된 거야로 해결이 돼야 돼. 네, 예, 그 질문으로 얘가 다 알아서 에이전트 네. 역할을 하면서 다 이 모든 자료를 다 끌어모아서 분석해가지고 예. 이게 이렇게 된 거야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얘가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는 게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신뢰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뭐 LLM으로는 네. 소리에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런 다음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얘가 또 이걸 또 그것까지 해줘야 또 되고. 낼 거고. 거기에서 헛소리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건 에이전트가 아니라 간신배죠. 이제 그 주군의 눈을 가리고. 예. 심지어 안에서 무슨 생각하는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되게 요 사례를 하나 딱 들면서 얘기해줬을 때, 그러니까 챗GPT나 그 AI 기능을 어떤 단계를 거쳐서 생각하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에이전트의 서브 에이전트들의 다이어그램 표시로 예, 그런 논리는 인간이 제시를 해주되 그게 한번 세팅이 된 후에는 뭐 아주 자질구레한 분석 작업이나 그다음에 대안 마련 등의 작업들은 AI가 다 해줄 거다. 예, 이런 것들로 사례를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로 든 거는 뭐 그냥 좀 단순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 고객센터 전화를 이제 자동화시키는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인데 허브스팟이라는 회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전 세계 수십만 개 조직에서 사용하는 고객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내놓은 브랜드가 브리즈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AI 통합 툴 브랜드인데 고객 관리 관련된 예, 도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이거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애리조나에 거주하는 뭐 루마 플랜츠라는 사람이 있다 치자. 근데 그 사람이 애리조나에서 식물 키우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고 질의를 보냈을 때 얘가 에이전트 킷으로 개발된 에이전트로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다. 이거를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또 사례를 보여주는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요 에이전트 킷 관련돼서 여기 이 마당에 또 들어오기로 한 회사들은 에버노트. 예, 또 이렇게 된다. 저는 에버노트 엄청 많이 쓰거든요. 네. 진짜요? 에버노트 연결되면 진짜 편하겠다 진짜로.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들에 필요한 에이전트 개발의 도구를 그 오픈 AI에서 우리 먼저 제공하겠다. 야, 예, 하고 치고 나오는 뭐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세상이 바뀌네요 진짜. 이제. 예. 네. 뭐 이렇게 내놨으면 우리 할아버지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아이고 내가 여러 세상 산다 이러고. 야, 나 어릴 때는 뭐 그렇잖아. 우리 어릴 때는 뭐 무슨 얘기하려고 너무 극단적인 얘기하지 말아야지. 뭐 소달구지 이런 얘기하려다 나 소달구지 본 적도 없거든 사실. 진짜요? 진짜로? 난 시골에 안 살았으니까 너는 너는 시골에서 별걸 나봤겠지. 저야 뭐. 당나귀 뭐 이런 거. 저는 소달구지 전 얼음 되면 꼭 갖고 싶었어요. 그렇지. 예, 근데 못 가졌잖아. 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못 가졌잖아. 예, 못 가졌죠. 아니야 꿈을 못 이뤄서. 영영 못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할 게 뭐냐면 예. 사실 제가 그 기계 쓰기 유령 책 쓰면서 그 약간 에이전트 개념 같은 거 설명을 했어요. 에이전트란 말은 안 썼지만은 근데 그때 사실 제가 얘기했던 개념은 이미 챗GPT의 그냥 대화로 되는 게 뭐냐면 거기서 제가 예를 든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우리 회사 직원이 많다고 치자고요. 실제로는 없지만 많은데 그 직원들 월급 평균을 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월급 평균을 한번 내보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에이전트적인 입장에서 지가 그 모든 데이터를 다 액세스를 해가지고 컴퓨터 안에서 이걸 내놓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가 나한테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왜 평균이 필요하세요? 물어보면 사실 내가 이걸 알고 싶은데 그럼 얘가 그럼 평균보다는
가장 높은 월급이랑 가장 낮은 연봉이나 해가지고 편차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 그래프를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나한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것도 괜찮겠는데 그럼 이제 이것도 보여주고 근데 진짜로 어디다 쓸 건데 그럼 이건 그럼 얘가 또 그거보단 그럼 이거 다 정리해가지고 야, 내가 그런 것까지 너한테 설명해야 돼? 그냥 하라면 해. 뭐 이런 거. 그것도 그 얘기도 있어요 심지어 매번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너무 피곤하니까 예. 그것도 사실은 좀 필요하다 매번 할 때마다 사실 요거 필요하잖아 근데 요즘 챗GPT가 어떠냐면은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데 이거 해드릴까요? 그 뒤에 붙은 경우가 있는데 말이에요. 이 말씀 다 정리해서 도표로 만들어 드릴까요? 라든가 에세이로 구성해 드릴까요? 이딴 소리 자꾸 하거든요. 야 시키는 것만 해. 대부분의 경우 나도 하지 말라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지가 내가 요구한 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쵸. 근데 초기 챗GPT는 또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맨 처음 생각해 보면은. 그러게 그것도 넌 거네. 생겼어. 예. 처음 3.5 이럴 때는 안 그랬단 말이야. 예. 그런 거 보면 이게 그래도 상황을 파악을 하고 나한테 뭐가 필요할지 자꾸 생각을 한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정말 직원의 입장에서 이거를 다 직원도 아니고 조직이네 하나의 예. 하나의 부서처럼 과처럼 부서처럼 되는 거죠. 그렇게 작동하는 거잖아요. 어, 사실 이런 거 하려고 진짜 그런 부서 같은 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요. 아까 뭐 엘버트슨 사례가 그런 거죠. 음. 터졌는데 이게 왜 이런 거야라고 그럼- 사장이 얘기했을 때 그럼 이게 인류에게 좋은 겁니까? 일단 그거는 한견에 잠깐 네네네. 밀어놓고 맞아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뭐 크리스티나 황이라는 에이전트 빌더분이 이제 아까 이렇게 샘 알트만은 좋은 말하고 딱 들어가고요. 이분이 딱 나오는데 뭘 보여주냐면 이 키트가 얼마나 접근하기 좋은지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타이머를 8분에 딱 놓고요. 네. 뭘 얘기하냐면 이 데브데이 2025 오픈AI 데브데이 2025 홈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이 딱 떠 있는데 여기에 그 온갖 세션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세션도 있고 뭐 아까 얘기하신 뭐 맛있는 거 나눠주는 뭐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뭐 이것도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너에게 딱 맞는 걸 추천해주는 에이전트를 추가해 보겠다. 아하. 8분 만에. 예, 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쫙 그려 나갑니다. 8분 동안 쫙 그려 나가는데 보시면은 데브데이 정보를 기반으로 하게 만들고 그리고 첫 번째 PII라고 돼 있는데 봤더니 이게 퍼스널 뭐 아이덴티피어블인가?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해서 개인 정보 네. 에이전트를 추가해가지고요. 이름과 주민번호 같이 미국 저기 시민권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은 배제한 정보만 쓰게 뭐 그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무래도 민감하겠죠. 뭔가 에이전트를 쓸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걸 앞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기에 뭐 가이드레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가이드레일. 네, 가이드레일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또 똑같아요. 카테고라이즈 먼저 시키는 에이전트를 추가한 다음에 if else 문이 하나 들어가요. 이게 중간에 보면 그래서 약간 세션에 대한 질문하는 거면은 저기 세션 에이전트 쪽으로 넘기고 나머지 세션과 관련 없는 거 같은 경우는 바이패스 시키고 뭐 이런 식에 대한 알고리즘을 쭉 짜줍니다. 8분도 안 돼. 이거 보시면 이거 노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것도 구두로 말 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한 5, 6분 정도에 이걸 다 만들고 야. 마지막에 그거를 위젯 형태로 뽕 떠가지고 와우. 이렇게 보여주는 뭐 그걸 만들어가지고 시연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걸 보여줍니다. 네. 그때 막 우리와 같은 박수가 막 이렇게 또 나오죠. 개발자들이 신나가지고. 야. 예,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 개발에 옛날에 얼마나 걸렸냐. 근데 이제 8분이면 끝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세 번째 얘기한 게 다시 샘 알트만이 나와가지고 라이팅 코드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실은 그냥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코덱스가 오픈AI가 내어놓은 AI 코딩 툴이라고 하고 저도 그 유료 쓰고 있지만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었는데 이거 보고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코덱스에서 뭘 개발하고 싶으세요라고 딱 이렇게 쭉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이제 코덱스 통해서 뭘 했냐 이제 쭉 자기는 성과 얘기하는 거죠. 뭐 일본의 89세 할아버지가 앱 개발을 했네요. 스페인은 이거 할머니가 아니었다. 어쨌든 스페인의 어떤 단체에서 할머니들의 기억을 돕는 뭐 앱 개발을 해냈다. 예, 그리고 이게 수치로 봤을 때 그 오픈AI 내에서 오픈AI 개발자들이 코덱스를 통해서 그 AI한테 질의하는 메시지니까 뭐 나 이런 코드 필요한데 뭐 짜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메시지가 한 2개월 동안 10배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코덱스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높아지고 있다. 예. 그리고 배포일의 토큰 수가 40조. 보통 토큰이 AI에 대한 어떤 지능의 수준을 척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40조 토큰을 사용하고 있고 개발자들 생산성은 이미 70% 증가가 됐다. 아까 질의하신 그럼 남은 어떤 개발자들은 어디에 있을
있을까 뭐 이런 거는 네, 질문은 좀 넘기고 그리고 뭐 협력하는 시스코도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코드 리뷰 프로세스가 50% 향상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코덱스 쪽으로도 코덱스를 활용하는 예,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다. 라쿠텐, 네. 버진, 애틀랜틱 별 회사가 다 들어가네요, 진짜. 이런 그 듀오링고 포함해서 어학 앱들은 이제 네. 완전 인공지능 앱이 됐더라고요, 다들. 그렇겠지. 네. 저 왜냐면 근데 대화가 되니까. 너무 적합하죠. 그 정말.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니까. 실은 이거를 여기서 샘 앨트먼이 똑같이 한번 한 게 있어요. 뭐 이래서 무슨 리듬 관련된 거를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툭 튀겨주는 그걸 뭐라고 불렀는데 제가 이름을 순간 까먹었는데 뭐 리듬의 시간 텀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뭐 그다음에 악기 종류 조금 바꾸고 막 이런 것들을 챗GPT 창에서 바로 작성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실은 제가 어제 이 그대로 한 프롬프트를 그대로 옮기다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나오더라고요. 그거 실행이 보고 돼요. 실행이 돼요. 저는 AI로 지금 음악 관련된 뭘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그냥 순호로 만드는 거 말고 좀 창작적으로 툴을 써가지고 그런 거 나중에 프롬프트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요 영상에 떠 있는데요. 떠 있어요? 네,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냥 몇 마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무슨 이름의 앱을 개발하려고 하고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작동이 돼야 돼. 그리고 아래에 어떤 리퀘어먼트들을 다 만족해야 된다. 한 다음에 밑에 바 한 5개 들어가는 거예요. 뭘 넣어야 되고 뭐 퓨처리스틱한 UI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뭐 리듬은 뭐 어떻게 조정이 돼야 되고 뭐 그다음에 익스포트 웨이브 파일로 익스포트가 가능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몇 개 딱 했어요. 전반적으로 다크하지만 화려했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추가 질문 나오겠죠. 뭐. 감성적이지만 되게 지적인 자극도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심플하지만 자극적인.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줬는데 예, 코딩이 정말 뭐 저는 실은 이거 되기만 하면 좋은데. 그러게.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네. 네. 이제 마지막이 API 업데이트 관련된 거였는데 뭐 이거는 첫 번째는 그냥 GPT-5 프로 나왔다 그래서 또 뭐 이러고 뭐 박수 쳤고요. 그다음에 소라 2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비디오 랭스가 좀 길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와이드 화면 제공을 해준다. 그다음에 리믹스 비디오라는 건 봤더니 그건 좀 재밌더라고요. 뭐 내 사진이나 누군가 어떤 동물 사진 내가 아끼는 애완견 찍어서 영상에 같이 넣을 수 있어요. 네. 뭐 이런 것들 가능해졌다는 걸 리믹스 비디오라고 하던데 뭐 그런 것들이 추가됐다 해가지고 발표하고 뭐 이거는 페이스북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소라2 영상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밌었던 거는 이거를 자기네 따로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라2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따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들만 올라가는 이제는 정말 뭐라도 해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네요. 네. 진짜.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보면서 좀 느꼈던 거가 마지막에 이분이 중간에 얘기했던 건데 제가 본 게 이거였어요. 이제 유일한 한계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로메인 뭐 휴희라는 사람이던데 근데 네, 이제 넘어가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서 재밌었던 건데 이게 저기 나왔던 거래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핀 제조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780년대 정도에 한 사람이 이 핀 하나를 만드는데 전 공정을 도맡아서 만들면 하루에 20개 정도를 만들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저걸 이제 인건비로 계산하게 되죠. 어른들은. 그렇죠.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핀 값이 무지 비쌌다. 그리고 뭐 쓸 수 있는 핀도 많지 않았고. 근데 이제 이 국부론에서 얘기한 10사람이 이걸 분업을 통해서 만들면 하루에 48,000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나누면 4,800개씩 만들 수 있다. 생산성이 얼마나 늘어난 거냐. 그런데 이게 장하준 교수님 책에서 그 얘기 나왔대요. 1980년대 자동화된 세상에서는 핀을 한 사람이 하루에 80만 개씩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엄청 풍족해졌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데이터로 넘어갔을 때 데이터량이 2013년 말에 이제 벌써 12년 전인데 전 세계 저장 데이터량이 1200 엑사바이트. 1엑사바이트가 100경바이트. 그러면 이거를 바이트로는 어떻게 다 자세히 못 읽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무진장 많다는 거고. 네. 제가 읽는 뭐 큐레이션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오늘날 각 개인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부숴버린 각 개인.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알려졌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던 책의 약 320배에 달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지금 12년 전이잖아요. 예. 그럼 지금은
근데 이거 저는 약간 반대인데. 어떤?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이거 그걸 예. 바이트로 환산하면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 사진이면은 이거 하나에 몇 메가바이트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우리는 그걸 비트로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그 사진에 있는 얼굴이라던가 그치. 이런 식으로 약간 예. 바이트로 환산 안 되는 데이터로 아마도 제 생각에는 1바이트가 당시 알파벳 하나 정도가 1바이트였던 그렇죠. 것 같으니까 만약에 그거 때문에 나왔던 얘기 만약에 아닐까 싶긴 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책의 모든 분자 구조를 모두 저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제가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옛날부터 저는 여기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요즘 나이 들어 드는 생각은 이거 보면 되게 뭔가 좀 거품이 많이 껴있고 별거 네.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그 생각.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예. 왜냐하면 그거 뭐 많다고 해도 정리를 해놨겠어요 그거? 그것도 그렇고 파피루스로 모아봤자 그 물리적인 한계도 있고 예. 그리고 웬만큼 중요한 거는 다 카피해서 누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해보면 뭐 거기 뭐 박경리가 있겠습니까? 뭐 셰익스피어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거는 참 애석하게도 없겠네. 진짜. 예. 그러니까 당시대 뭐 정보량이 뭐 얼마나 또 많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되게 그 꾸준히 발전하더라고요. 이런 그 문화 수준이나 이런 게 그 내용도 사실 별거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크지. 네. 여튼 현대인들은 그것과 비교도 안 되게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지금 갖고 있는 정보의 질도 뭐 봤을 때 그렇게 근데 이게 12년 전이니까 지금은 네. 이것보다도 몇백 배 더 늘어났어. 그쵸.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엑사바이트가 아니라 뭐 그러니까. 오더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방금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이 데브데이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건 거죠. 뭐 아까 필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의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도구는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 전 시간에 제가 그 얘기했던 메이커 운동 얘기하면서도 그 디지털 팹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다. 그리고 이제는 AI를 이용해서 뭐 필요한 정보를 마음껏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앱 개발도 가능하고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왔다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 필요한 건 상상력이다. 무엇을 만들지 고민해봐라.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생산이 이렇게 과잉돼 가는 때는 왜 어떻게 만들지 뭘 만들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너무 핵심이시다. 예, 그러니까 우와 이제 뭐든 만들 수 있어. 근데 왜? 그러니까 이제 이 도구를 사용해서 뭐든지 만들 수 있어. 뭐 이것도 만들어야지 저것도 만들어야지 하는데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또 이렇게 생각한 것만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 누가 분명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결국 코딩 실력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들고요. 그리고 상상력이란 것도 참 이제 애매모호해진 게 맞아요. 조금만 지나면은 솔직히 뭐 인간의 상상력이 한계가 아니고 AI의 상상력이 한계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저도 지금 저 챗GPT랑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얘가 상상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진짜? 네. 뭐 근데 물론 스토리를 만들어 보라고 하면 아직은 좀 구리긴 해요. 구리죠. 많이 구리죠. 예, 많이 네, 구리지만 뭐 5년 10년 후에도 그럴까라는 생각은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진짜 이 마지막 문장은 되게 중요한 게 그 다 떠나서 뭐 상상력은 뭐 다 떠나서 진짜 왜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왜라는 거는 내가 뭘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좀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그래서 그걸 하는 내가 지금 왜 존재하고 있냐라는 식의 질문도 되거든요. 그런 질문은 AI가 백날 아무리 제안해 줄 수는 있지만 네. 결론은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 AI는 당신 이래서 존재하는 거 아니야? 저래서 존재하는 거 아니야라고 우리한테 오히려 질문을 하겠지만 아니 나는 이래서 존재하는 거라는 건 내가 사실 선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의미는. 그런 부분은 인간에게서 계속 남아있겠다는 생각은 들죠. 예, 그 질문에서 출발을 해야 맞아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무언가를 정말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냥 의미 없이 지금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냥 막 그런 플랫폼에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영상들 이런 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관련된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들은 걸로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통번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줄 것 같은데 오히려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늘어나고 관련된 시장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그냥 그 하나의 도구가 될 뿐이고 정작 뭔가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어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예측을 지금 뭐 이것저것 상상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근데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은 꽤 다를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어떨지 몰라도 우리가 뭐 AI가 이러니까 이렇게 되겠지라고 지금 상상하는 거하고
정말 왜냐하면은 이 AI란 것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예. 관계에서부터 사고하는 방식, 뭐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뭐 혹은 뭐 나는 누구인가 이르기까지 그 모든 영향들이 결국 다 종합된 것이 미래의 결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흥미롭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뭐 동시에 존재하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결국 사람이 AI랑 그러니까 저는 공진화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같이 잘 발전해 나가는 정도는 해나가지 않을까,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아 그러네요. 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는 해야죠. 그리고 특히 뭐 실업 이런 부분 아까 우리 대충 넘어갔지만 예. 실업 이런 부분들은 그 벌어지는 상황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하거나 그런 건 사실 해야 되거든요. 라는 그러게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두고 봐야겠지만요. 그렇게요. 예. 만약에 인간이 진짜 무슨 약간 은하철도 999처럼 기계 몸을 얻게 돼가지고 먹고 마시거나 잠자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면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게 빠지고 나면 뭐 하러 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 왜 그런 얘기 많았잖아. 우리 어릴 때 그 밥 먹는 대신에 알약 먹고 배부르고 극소수는 선택하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만약에 뭔가 전쟁이 났다거나 그러니까 그럴 때 피난을 간다거나 뭐 극한 뭔가 그런 상황에 유용하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먹고 살고 싶진 않죠. 그러니까 네. 결국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방향으로 안 간다는 거지 세상이. 뭐 그런 식의 인간이라는 건 생각보다 복합적인 존재라서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Y라는 질문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아주 좋게 중요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데브데이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그 오픈 AI는 그 지금 AI 산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엄청난 걸 또 갖고 나와서 에이전트 킷. 솔직한 감상, 뭐 네. 포토님이 자를 수도 있는데 솔직한 감상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네. 분명히 그 오픈 AI는 원래 이런 LLM 전문 기업 아니었습니까? 네. LLM이 뭐 인공 일반 지능이 된다 막 이런 말을 이렇게 그런 비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혓바닥이 길어진 느낌이다. 혓바닥이 길어졌다. 뭔가 벽을 만났기 때문에 뭔가 계속 들고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조금 약간 아니 그럴 수도 했고요. 있죠. 예. 뭐 이걸 내가 왜 자르겠어요, 굳이. 나는 무슨 무서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주식. 지금. 무슨 무서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했네. 네,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사실 뭐 이게 정말 LLM이 AGI로 발전하거나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딴 거 다 필요 없거든. 혓바닥이 길지 않습니까? 뭐 2025년이면 일반 인공지능이 출현한다 뭐 이런 얘기에서 갑자기 뭐 이런 뭐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 되면 걔가 그냥 다 하면 되지 이런 게 왜 필요해? 자 어쨌든 그것도 의미가 있고요. 뭐 일반 인공지능이 뭐냐라는 질문도 여전히 답도 안 나온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좌충우돌하면서 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역시 재밌었고 중요한 얘기를 두 분 다 해주셨고 우리는 다음 달에 예고를 해주는 한재권 박사님과 함께 결정이 된 거죠. 한재권 박사님과 그 엄윤설 대표님과 두 분이서 지금 정말 요즘 한국의 로봇 쪽에서 정말 분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성과를 내고 계시고 여러 가지 지금 뭐 눈에 보이는 뉴스들도 들어오고 뭐 그 투자 받은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들이 눈이 번쩍뜨일 이야기죠. 네. 빨리 기업 공개 언제 하느냐. 네. 이거 뭐 얼마나 어린이들이 본다고 뭐 그런 꿈과 희망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투자 얘기부터 바로 하셔야죠. 돈과 권력, 명예. 어린이들이 안 보니까. 돈과 권력, 명예. 여기 뭐 상장. 그냥 여기는 자연 19금이잖아. 아무도 붙이지 않지만 19금이 19살 이하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자연이 무슨 얘기든 해도 돼. 여하튼 뭐 그 로봇 지금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얘기를 상황도 있고 해서 한재권 박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뭐 많이 안 준비하셔도 돼요 그날은. 시간만 낭비하는 거니까 우리. 알겠습니다. 찐 로봇 얘기 들어봐야죠. 네네. 자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